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의 성장세가 매서운 가운데 올해는 북미 지역 확장이 본격화하면서 강력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이 전면 허용됩니다. 발행된 토큰들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보고플레이의 누적 부채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600여 개 소상공인 입점사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게임사 시프트업의 서브컬처 게임 니케가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 공개에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박찬희 기자와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엽니다. 박 기자. 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 한 줄 요약도 이 땡큐 외국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는 가만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이후 1%대 급락세로 마감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흐름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뒤이어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 상승분을 반납한 겁니다. 이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고 그 직후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로나19 확진 소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5,6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좀 이쯤 되면 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뭐 되게 중요한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기도 한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외국인이 이 증시를 계속 순매수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최근 원화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나타나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환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한국 증시 투자하는 것이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5.3원 하락한 1,232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9개월 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나 또 금융주 같이 대형주에 이 자금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형주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보다 글로벌 경기 상향을 고려해서 반동성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이 패시브 자금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진석의 긴축 기조 등 여러 이 대내외 악재가 증시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해에는 증시가 반등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연초 대비 9% 반등하고 있고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7%대, 한국 코스피 지수는 6.4%,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4.6%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계속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돌파한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당장 다음 주 설 연휴로 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이후 2월 1일에는 연준의 FOMC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홍콩이 30일부터 아예 감염자 격리 의무 자체를 폐지한다고도 하고 또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학자들 조사를 봤더니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4.8%에서 올해 5.1%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뭐 평가들은 대세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었죠. 국내에서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뜻밖에도 굉장히 비둘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네. 금리 이미 높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동결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게 또 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앵커께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네. 큰 걸림돌로 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요. 네.
글쎄 뭐 지배구조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들어야 되나 싶은데. 예. 네, 가장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이 외국인 사정 등록을 의무화해서 등록증을 발급한 뒤에 모든 매매 내역을 이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유지됐던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제도가 수행했던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 기능은 제도 폐지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 절차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만 제시하면 곧바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여권 번호를 제시하면 되고 이 법인의 경우에는 식별 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이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감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또 아이디, 이 등록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지돼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관리하는 종목이 30여 개로 과거에 비해서 대폭 줄었고 그마저도 이 전체 외국인 자금 비중이 중요한 거지 이 외국인 개개인 투자의 비중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뭐 존이나 제임스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30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제도 폐지 결정은 대외적으로 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이 제도 개편이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 취재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이 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서 좀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네. 한편 금융위는 제도 폐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세부 진행 과정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제도 이 등록 제도의 폐지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늘렸고 네. 이제 또 외국인 등록 제도도 폐지를 하고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은 코스피 4,000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정도엔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둔화가 됐지만 연준 위원들 입에서 여전히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더해서 금리 정책 지속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아직 방향성 탐색 중이다라는 걸 여실히 좀 보여줬는데 월가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오늘 나온 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업자들이 생산의 매 단계마다 지불하는 비용을 집계하는 지표죠.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플레이션 향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PPI는 전월 대비 무려 마이너스 0.5% 급락하면서 급격한 둔화를 나타냈고요. 네. 월가 컨센서스도 크게 밑도는 그러네요. 수치입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낙세를 보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도 한 6.2%까지 내려왔고요. 뚜렷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은 역시나 에너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같이 볼 게 소매 판매 지표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훨씬 더 둔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예. 연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줄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 한 마이너스 0.9% 정도로 둔화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보다도 더 위축이 됐던 겁니다. 네. 11월 수치도 당초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1.0%로 하향 조정됐고요. 세부 항목별로 볼까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1% 줄어들었고 의류도 마이너스 0.3%, 백화점 판매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이너스 1.2%, 가전도 마이너스 1.1%. 꼭
사야 하는 이제 필수 식료품 정도만 그렇네요.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3개 항목 중에 10개가 마이너스였고요. 소매 판매의 경우 이제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일하게 서비스로 분류되는 게 레스토랑과 술집 등 이 외식 관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1월 0.9%에서 12월 마이너스 0.9%로 급격히 줄었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네. 이날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난 뒤 이제 27일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전체적인 서비스 소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이때까지 아무래도 계속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지표는 다가올 2월 FMC,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 25베이시스 포인트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는 총재들이 매파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오늘 더 타격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발언들이 나온 겁니까? 네, 먼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야기를 봐야겠죠. 예. 기준금리 5.5%에 이를 때까지 인상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2월 FOMC에서도 50bp 인상을 자기는 그렇게 선호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예. 또 블러드 총재는 물가가 일직선상으로 낮아지면 좋겠지만 사실 거시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준이 이 정책을 완화한 뒤에 물가가 다시 인상하는 것은 볼 수 없다라면서 피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도 힘을 더했는데요. 통화 정책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네. 금리가 5% 도달할 때까지 긴축 정책 이어가야 한다라고 무게를 더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게 이런 상황에서도 월가에서는 강세장에 대한 또 경론이 뜨겁다고 합니다. 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 상승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어요? 네, 먼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이 그룹의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약세장의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 진입 방안을 찾을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루벤스틴 회장의 이야기는 시장이 추가로 20%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투자 기회를 못 잡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최적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루벤스타인 회장은 연준을 향해서 인플레이션 2% 목표는 말도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3에서 4% 수준에서 만족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도 한 연말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강세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가의 노작으로 불리는 월터 디머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탈피 모멘텀이라는 브레이크어웨이 모멘텀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종목의 개수와 거래량 그리고 하락 종목의 개수와 거래량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이게 상승주가 현재 압도하고 있고요. 한 75% 정도. 그리고 이게 1945년 이후 25번째라고 합니다. 이 앞에 24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는 확률로 6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미국의 MMF 자금이 4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기록적인 수준을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량이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만큼 적절한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강세장에 대한 근거로 또 이렇게 데이터화된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아직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한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올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이야기한 것이 한 39%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큰 손들이 미 증시에 비관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초 랠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급 주식이나 또 매도 비중이 높았던 주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약세장 속 속임수를 상승을 주의하라고 했고 JP 모건 역시 미 증시가 곧 난기류를 만날 것이라며 지금의 주가 상승을 매도 기회로 삼으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월가 분석 조연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국내 배터리 소재 빅4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첫 매출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LNF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화학 같은 양극재 대표 기업들 모두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빅4,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LG화학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3배,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들이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매출 5조 원을 돌파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중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입성할 전망입니다. 2021년 1조 원대였던 매출은 5조 2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로 모두 3.5배 급증이 예상됩니다.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던 곳은 LNF입니다. 2021년 1조 원을 밑돌았던 매출은 지난해 4조 원으로 4배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무려 7배 늘어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LG화학도 지난해 양극재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LG화학의 양극재 매출은 전년보다 3배 급증한 4조 5천억 원, 영업이익도 4배 뛰어 7,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4 중 양극재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포스코케미칼도 무섭게 추격 중입니다. 2조 원대를 밑돌았던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은 지난해 3조 5천억 원으로 1,20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은 2,400억 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좀 더 알아봅니다. 이 기자,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전지 기업 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런 소재 기업들이 훨씬 더 실적 개선세가 좀 가파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과 LNF 모두 배터리 소재, 양극재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이 넘은 기업들입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엇비슷한 회사였지만 설비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에코프로비엠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의 3원계 양극재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7만 5천 톤입니다. LNF가 2만 6천 톤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LNF의 성장세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4배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코프로비엠보다 소극적이었던 LNF가 2020년 LG 에너지 솔루션의 1조 4,547억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기점이었습니다. 이듬해부터 대구의 양극재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부터 공장 가동률이 늘기 시작했고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됐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LG화학하고 포스코케미칼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배터리 소재 빅4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두 곳도 선전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LG화학에는 굉장히 든든한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겠죠. 예.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공급받는 양극재 내재 화율은 30%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LG화학과 협력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난해부터 양극재 사업에서 새롭게 떠오른 포스코케미칼 역시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에 더해서 GM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전기차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보긴 봤는데 이런 그 배터리 완제품 업체보다 소재 업체들이 더 수혜를 봤다 이겁니다. 어째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3.4%, 영업이익은 57.9%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죠. 그런데 앞서 소개된 소재 회사들은 기본이 2배, 최고 60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소재 기업들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한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재료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배터리 소재에 쓰이는 대부분의 금속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리튬은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에 비해서 2022년 4분기에 600% 이상 급등했는데요. 배터리 시장의 가격 구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소재업체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셀 회사와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소재업체는 판매 가격을 올렸고 또 배터리 셀 회사로서는 원가 인상의 요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재료비 또 물류비 같은 원가 상승 비용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양극재 제조사가 이제는 단순한 하청이나 또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밸류체인의 한 축이 됐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슈퍼을 기업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올해 또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소재 4사는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지난해 이미 덩치가 상당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률 자체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5조 원 수준이던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올해 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F도 4조 원에서 6조 7천억 원까지, 포스코케미칼도 3조 5천억 원에서 5조 9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커지기 때문에 양극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양극재 시장은 2021년 기준 173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에서 2030년 783억 달러, 약 99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5배 수준으로 좀 확대가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 캐파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투자는 북미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요. LNF는 역시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합작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지난해 무산됐던 미국 진출이 승인이 된다면 성장세도 앞으로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 IRA법이 시행이 되면서 북미 지역 테슬라 전기차의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LNF가 그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대신해서 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올해 큰 성장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쪼개서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용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 기자, 우리가 이제 IPO처럼 코인을 상장하는 걸 이제 ICO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 기업이 직접 ICO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ICO인데 네. 이게 이제 국내 법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었던 지난 2017년 이후부터인데요. 이 정부가 오늘 이를 일부 한해서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그 범위는 이제 증권형 토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증권형 토큰 공개, 그러니까 STO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 조각 투자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발행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정부가 앞서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또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연장선인데요. 이 장외 유통 플랫폼 마련 등이 포함된 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확정해서 발표하고 또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증권형 토큰을 증권사에서만이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지금 이번에 허용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네. 용어가 다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ICO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증권형 토큰 공개 이걸 STO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세 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의 회사의 지분을 이 증권사의 주관을 거쳐서 이제 한국 거래소 상장을 시키고 또 이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게 IPO,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공개인데요.
이 단어처럼 이제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게 IPO인데 ICO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이 코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분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사고 팔고 또 이제 탈중앙 금융인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것과 이 투자금이 가상자산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ICO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또 현재에서 국내에서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게 IEO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래소를 통한 코인 상장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네. 여기서 이제 STO를 좀 봐야 되는데 STO는 이제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것인데 IPO와 ICO의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또 지분과 소유권 모두가 거래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CO는 그냥 코인 공개인 거고 IEO는 거래소가 하는 코인 공개인 거고 STO는 코인 중에서도 일단 뭐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실물 자산 같은 게 있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공개하는 거죠. 증권형 토큰을. 그러면 증권형하고 비증권형은 또 왜 나누는 겁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규제 때문에 나누기 시작한 건데요. 이 가상자산이 사실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규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법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이제 구분을 짓고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게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난해 4월에 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소유권이 아니라 이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그냥 코인 자체만 가져가는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 연결된 어떤 실물 자산의 어떤 그 가치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수익까지도 나눠 갖는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 더 규제를 깐깐하게 하겠다 이번에 그런 거죠. 네. 앞으로 이 시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사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IPO처럼 증권사가 주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이 있고 또 유통이나 뭐 발행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게 충분한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뭐 KB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등은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좀 울상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일부가 좀 뺏길 수가 있고 또 그 영역이 갈수록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행기관을 제도권 증권사로만 한정 안 한 거가 어딥니까? 예.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식 인증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는 어쨌거나 좀 보탬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았죠. 뭐 파산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규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최근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미국 연준 긴축 기조 완화라든지 뭐 판매를 합법화한 뭐 러시아의 친크립토 정책, 뭐 FTX의 회수 자산 등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마운트 콕스의 해킹 배상 물량 등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나온 STO 활성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그 연구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올해 최고 5,200만 원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채 투자에도 ISA를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20조 원. 2021년 4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부진에 빠지고 고금리가 부각되면서 채권에 눈을 돌린 겁니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18일까지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 채권을 순매수했습니다. 채권 투자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ISA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ISA는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하는 계좌로 이를 통해 투자하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채 투자에도 IS 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채권 투자액 중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2월 말 시행됩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행사측이나 뭐 이런 거 협회랑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만들어야 되고 증권사들 지금 이거 이제 담을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빠르면 2월 말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인 업계 분위기는 1분기. 채권 시장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2016년 출시 이후에 잊혀져 갔던 ISA마저 투자의 핫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KTNG의 한국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하라고 제안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번엔 거물급 기업인들을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라는 건데 이렇게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과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KTNG는 이사회를 겨냥한 사모펀드들의 주주 행동 소식에 2% 가까이 상승해 10만 원 선을 다시 눈앞에 뒀습니다. KTNG 지분을 각각 1% 이상 확보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와 안다자산운용이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2명의 사회이사를 대체할 후보들을 앞세워 주주 행동을 재개한 영향입니다. 사회이사 후보에는 LG생활건강을 17년간 흑자로 이끈 차성용 부회장과 ADT캡스 이사회에서 활동한 황우진 프루덴셜 생명 대표, 루이비통 코리아 마케팅 임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KTNG 100% 계열사인 한국인삼공사를 떼어 지분 가치를 높이고 관련형 전자담배리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려면 차 부회장 등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해 바꿔야 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그 사회이사분들이 실종된 듯하다라고 느껴왔던 점인데요. KTNG의 사회이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코스피 시총기준 한 20위권에 해당하는 큰 회사의 대표이사의 멘토이자 감독관으로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냐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CEO를 모셔려고 했습니다. 올 들어 20% 넘게 오른 JB금융과 신한 등 금융지주사 주가 반등도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도록 요구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안이 발단이 됐습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 7개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SK, SM, BYC, 태광산업 등이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배당과 거수기로 불리는 이사회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항한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 변화도 감지됩니다. 신한지주는 자본 비율 13%를 초과하는 수익을 배당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고 KTNG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투자 설명회에서 공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을 바꾸려는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을 지키려는 이사회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네, 최근 게임 업계를 보면은 미소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형태의 게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서브컬처 장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장르가 바로 이 서브컬처 장르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의 서브컬처 신작도 또 해외에서 또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게 서브컬처라고 하는 뜻 자체를 보면은 비주류, 뭐 하위 문화 이런 걸 말하는 사실 사회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 게임이라는 건데 미소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사실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 이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면 게임 외적으로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위주의 연상시키는 뭐 2D 그래픽의 미소녀가 등장하는 게임을 우리가 흔히 서브컬처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기존에는 뭐 매니아 중심의 이런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이런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임들도 서브컬처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애니메이션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뭐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게임 속에 들어와서 직접 캐릭터도 조정하고 뭐 전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니아 중심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니아층에서 시작이 됐던 장르가 이제는 뭐 전 세계 매출 1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원신이라는 게임이 2021년에 출시 1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뭐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리니지나 뭐 이런 MMORPG가 주류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주류 게임은 MMORPG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브컬처 게임들이 대중성을 키워 나가면서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우마무스메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강남대로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러니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만 켜도 뭐 택시 잡을 때 우마무스메 캐릭터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마무스메의 매출 인기는 이런 매출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우마무스메 매출이요 리니지 시리즈를 이기고 1위를 오르기도 했고요. 또 니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반짝이 인기가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자 이런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 중에 보시면은 저렇게 5위, 뭐 7위, 8위, 10위 전부 서브컬처 게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면 진짜 서브컬처 돌풍이 불고 있다라고 봐도 또 무방할 것 같은데 국내 게임사가 또 크게 성과를 내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이미 인정받아서 유니콘 반열에 든 회사입니다. 시프트업 회사 자체도 굉장히 대표도 독특합니다. 뭐 창세기 전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여러 게임에 참여한 개발자 출신인데요. 현재도 여러 게임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여러 게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이 어떤 게임 서비스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뭐 데스티니 차일드, 뭐 승리의 여신 니케 이런 게임들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모두 서브컬처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프트업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트리플 A급 콘솔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도 개발 중인데요. 이 게임은 국내 게임 중 처음으로 이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솔 게임에도 등급이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리플 A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작을 통틀어서 이렇게 트리플 A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군요. 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개발한 뭐 굉장히 퀄리티 높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유니콘 기업이고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두 기업 모두 서브컬처 장르고 개발 중인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게임 실적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한 달 안에 1,000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서브컬처 게임 한 우물만 파서 정말 장인급으로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데스티니 차일드는 지난 2016년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누적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니케도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한 달 만에 1억 달러 규모 매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이 게임이 아까 말씀 주신 그 게임이었고요. 예. 또 이번 달 초까지 누적 매출 얼마나 나왔냐 한번 살펴보면 2천억 원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측에 문의해 봤는데 니케의 매출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유사한 장르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라고 하면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인데 이게 뭐 스펠링 나온 걸 보니까는 원래 쓰이는 거랑은 조금 다르던데 이유가 있나요? 맞죠. 사실 여신의 이름은 NIKE를 쓰고 이 게임은 NIKKE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혹시 나이키라는 브랜드랑 너무 똑같아서 그렇겠네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겹치겠네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시를 염두에 둔 만큼 조금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K라는 거를 하나 더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니케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브컬처 게임의 불모지로 불렸었는데 미국에서도 출시 직후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기업이 지스타에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 기자가 또 지스타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뭐 부스나 니케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관심이 많던가요? 네, 뭐 작년, 재작년 다 이제 시프트업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려서 사실 11월에 했으니까 이게 더운 날씨는 결코 아닌데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은 뭐 유니콘 기업이고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상장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영태 대표가 지난 2021년 지스타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케를 처음 공개한 자리였는데 니케 출시일에 맞춰서 본격적인 상장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이 니케는 기대작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출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면서 상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준비한다니까 이제 또 실적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게임사들 또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실적은 어떤가요? 제가 재무제표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한번 3년간 살펴보면 니케가 출시되기 이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시프트업 재무 담당자는 이 니케의 큰 성공으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완전한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시장의 기대에 맞춰서 IPO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프트업 상장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플러스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소개합니다. 바로 권영훈의 집중탐구라는 순서인데요. 오늘 코너 맡은 권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일단 뭐 어떤 코너인지 뭘 집중탐구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권영훈의 집중탐구가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플러스 코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중탐구의 집은 바로 하우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집값 동향과 이슈 분석은 물론 알찬 재테크 정보까지 전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매주 전해드립니다. 집중탐구,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이번 주 집값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집값을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허정민 앵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도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는 게,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내리는 게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현 정부 들어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집값은 지난해 4.68% 떨어져 한국부동산원이 집값을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하락세인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이 0.49%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되기는 했는데요. 세종과 인천, 대구 역시 낙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이들 지역이 대한민국 집값을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5% 하락해 전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일부 시장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강서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그나마 성동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낙폭은 줄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로 당분간 집값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양 시장까지도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셨겠지만 미분양이 나는 곳이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 지역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렸던 둔촌 주공 역시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 전망과 청약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시장이 확 얼어붙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분양 시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1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위험 수위라고 밝혔죠. 6만 2천 가구에 아주 근접한 상황인데요. 특히 그 악성 미분양인 중공후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분양 문제가 건설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금융권, 나아가서 실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때문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둔촌주공의 격공, 약 5천 가구 일반 분양에 10만 명이 청약에 나설 것이다. 그랬지만 실제 평균 청약 경쟁률은 5.4대 1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물론 청약 경쟁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계약률인데요. 둔촌주공이 17일 날 정당 계약을 마감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30-40%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정당 계약률이 나왔는데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숨통이 좀 트인 셈입니다. 예비 당첨 앞으로 이제 예비 당첨자 계약이랑 이제 3월에 이제 무순위 청약 당첨자 계약까지 하게 되면 이제 뭐 90%
예를 들어서 뭐 더 나아가서 뭐 100% 계약이 채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은 초기 계약률이 60%가 넘으면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좀 한몫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긴 한데 모처럼 분양시장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둔촌주공 미계약 사태를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예. 왜 그랬냐면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1.3 대책에서. 그런데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전매 기한을 수도권이 이제 10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예. 또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었죠. 이 기준 자체도 없어진 겁니다. 다 사라졌네요. 전매 제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도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계약률이 당초 예상보다 이제 높아진 거죠. 네. 자,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둔촌지공이 만약에 제대로 이번에 숨통이 앞서 말씀드린 숨통이 튀지 않을 경우,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 주체, 물론 조합 같은 사업 주체는 물론 건설사, 금융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둔촌주공이 한숨을 돌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분양 시장에는 온기가 돌아야 할 텐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청약 수요가 늘어야 한다고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서 대출 부담이 있는 데다가 집값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자, 적정 분양가. 우리가 건설사가 내놓는 그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적정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시장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수요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금 남은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규제들을 다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강남 3구나 용산에 있는 남아 있는 규제도 해제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도 미분양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물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특단의 조치가 일시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지 그나마 시장에 시그널이 가는 거지 지금처럼 조금 풀어서는 고금리 시대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올해 분양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설사들이 매년 민간 아파트를 30만 가구 이상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정보업체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적으로 27만 가구 분양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죠. 예. 특히 그 공급 폭탄으로 미분양이 속출한 대구, 예. 인천 등지에서 이제 분양 예정 물량들을 이제 크게 이제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그 분양 예정 물량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등 그 도시 정비 사업이 많은 편인데요. 왜 이게 많아졌냐? 이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분양을 미루다. 미뤄왔죠. 예. 예, 더 이상 이제 사업비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올해 이제 분양에 나서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강남 그 핵심 입지에서 2,000가구 이상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준대역급 분양이 줄져서 나올 예정인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같은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시죠. 대치, 청담, 반포 같은 지역은 신규 분양가가 나와도 시세보다 20% 정도 싸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서초구인데 방배동이다라고 하면 신규 분양가가 그 인근 지역 금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내에서도 좀 편차가 클 수도 있다. 분양 예정은 있지만 생각보다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다. 네, 우리 허정민 앵커는 될 놈 될 이런 표현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될 놈은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맞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분양 시장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입지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분양 단지는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다면 미분양이 나는 이른바 분양시장 양극화 올해의 분양시장을 한마디로 전망을 한다면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놈 되리길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말 청약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당첨자들 중에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청약 수요자들에게 이제 청약 전략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 올해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사라졌고 신혼부부나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미혼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갑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중소형의 경우 추첨제가 신설되면서 MZ세대로 불리는 이제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이제 가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맞아요. 젊은 층들은 당첨될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는 이런 혜택을 그리고 또 중장년층에게는 중대형 평형에는 가점제 비율을 늘려서 좀 더 유리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투기 과열지구는 4개구만 나머지는 다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는 추첨제가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더라도 추첨제가 60%가 있고 전용 면적 85제곱 초과면 다 추첨제입니다. 2030 또는 1인 가구, 2인 가구 세대들한테는 너무 당첨받기 좋은 상황이 되었고 네, 민간 청약 앱인 청약 365를 운영 중인 미드미 네트워크스에 따르면 지난해 접속자 10명 중 2명은 2030 세대로 또 청약 부적격자는 5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제도,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이 높은데 젊은 층들조차도 청약제도가 복잡해서 앞으로는 좀 작아진다는 강화하는 청약 시스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 청약은 일반 매매와 달리 초기 부담이 적은 만큼 합리적인 선택지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적극 청약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 5월부터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시그널이 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30-40%가 막 빠져버리잖아요. 그 타이밍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다 폭망한 사람들이거든요.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한번 그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노려볼 만하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탐구 권영훈 기자였습니다. 자금난으로 궁지에 몰린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업 보고플레이가 입점사에 지급하지 못한 스타트업 판매 대금이 3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인 쿠폰과 현금성 혜택을 쏟아내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입점사에 큰 빚을 지게 된 건데 류승태 대표는 간담회를 열어 이 회생 대책을 공개했지만 입점사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가 초특가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해오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보고. 1월 기준 보고플레이의 누적 부채는 500억 원, 밀린 판매 대금만 33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업체만 615곳으로 1억 원 이상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곳도 70여 개가 넘습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3억 정도. 3억 정도. 아는 회사도 3억이나 9억 올린 데도.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쿠폰을 많이 해서 할인율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도 계속 물건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은 투자받은 돈으로 무리한 몸집 키우기 경쟁에 몰두한 결과입니다. 보고플레이는 판매가의 110%를 정산해주며 입점사를 늘리고 소비자에겐 현금성 혜택을 쏟아내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벤처시장 투자 환경이 좋았던 시절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립 3년 만에 누적 회원 100만 명을 모으고 거래액 규모도 크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금 시장이 경색된 지난해 말부터 투자금이 바닥나고 매출도 줄면서 판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보고플레이는 오늘 채권단 간담회를 열고 입점업체에 기회를 달라며 읍소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 대신 최대한 자력으로 회사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회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입점사분들께 제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면서 보고플레이의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고플레이의 몰락을 업계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으로 시작한 보고플레이는 포스코 기술투자,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지난해 110억 원을 투자받을 만큼 유망한 회사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플레이보다 자금 사정이 나빴던 곳은 물론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계에선 수익 모델 없이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해온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BNK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내정됐습니다. 부산은행 디지털화를 이끈 인물로 조직 내 파벌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한 빈대인 BNK그룹 회장 내정자, 인사부장과 신금융사업본부, 미래채널본부 부행장을 거친 빈 내정자는 내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2017년 은행장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이후 지역은행 가운데는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을 선보였고 온오프라인 금융 채널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사업에 역량을 쏟으면서 지방은행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사업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는 빈 내정자가 차기 BNK 회장에 내정된 주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임 추인은 빈대인 후보가 부산은행 재직 당시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 경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부산상고 출신으로 학벌 파벌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점도 강점입니다. 부산 동래원고와 경성대를 졸업한 빈대인 내정자는 파벌 논란이 여전한 그룹 내 분열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융그룹 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은 과제입니다. 또 3회 연속 CEO 불명예 퇴진, 은행 직원 횡령 등으로 실추된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빈 내정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빈대인 내정자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합니다. 이후 2026년 3월까지 3년간 BNK 금융지주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빈대인 내정자의 취임과 함께 현 안감찬 행장의 임기도 3월에 만료됩니다. 전임 김지환 BNK 회장의 남자로 꼽히는 안 행장이 빈 내정자 선임 이후에도 BNK 혁신의 주역으로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